제발, 제발 받아주십시오. 당신 아버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얼음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새벽, 한 대기업 회장이 갑자기 병원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얼음비 속에 서 있는 한 젊은 청년 앞에서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삼켰죠. 청년 하주는 더 놀랐습니다. 자신은 방금 전까지 철도기관사 시험을 보러 가다가 쓰러진 노인을 구한 그저 가난한 시험준비생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재벌 회장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을까요?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말입니다. 단순히 얼음길에 쓰러진 노인을 구해줬다는 이유일까요? 아니면 그들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회장의 손에는 낡은 은색 만년필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준의 가슴 주머니에서 떨어진 그 만년필이었죠. 그 만년필 안쪽에 새겨진 단 3글자가 24년 전 어느 겨울날의 비밀을 깨우게 됩니다. 이 얼음비 내리는 새벽, 눈물을 흘리는 두 남자 사이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 행운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늘 말하셨다. 사람을 먼저 보라고. 오늘 시험 보러 가는 거 맞지? 하준아.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새벽 어둠 속에서 얼음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불안한 리듬이었죠.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손바닥 위에는 은색 만년필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캡의 도금은 벗겨졌고 클립 부분은 약간 휘어져 있었지만 제 손은 그것을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천천히 돌려보니 캡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BDH라는 3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이 만년필은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유품이었죠. 아버지는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던 분이 저녁에는 영안실 침대 위에 누워 계셨으니까요. 만년필을 와이셔츠 가슴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저는 오늘이 철도기관사 최종 시험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3년간 준비한 시험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몸담으셨던 철도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죠. 합격하면 정규직 기관사로 채용되는 거였고 월급은 안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며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였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작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냄새가 풍겨왔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언제나 이러셨습니다. 제 중요한 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려주시곤 했거든요. 많이 먹어라. 오늘 긴장될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이 시험을 간절히 바라시는지를요. 남편을 잃고 혼자 되신 뒤로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며 제 학원비를 대셨거든요. 무릎이 아프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밥을 먹는 동안 창밖의 얼음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날카로웠고 라디오에서는 기상특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수도권 전역에 얼음비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도로가 결빙되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5시 23분이었습니다. 시험 시작은 8시 30분이었고 시험장까지는 평소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죠. 여유 있게 출발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밥을 마저 먹고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는데 그분의 손에는 낡은 회색 목도리가 들려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모직 소재였지만 여기저기 보풀이 일어나 있었죠. 이거라도 하고 가거라. 어머니는 제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셨는데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얼음비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거든요. 저는 목도리를 더 바짝 당기며 계단을 내려갔고 주머니 속 만년필을 만졌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빌라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였지만 오늘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얼음비가 뒤끔을 그으며 쏟아졌죠. 아스팔트 위에는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어 있었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는데 구두 밑창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잡으려 팔을 휘저어야 했어요.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음을 이어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날씨에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될까, 혹시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한기가 확 밀려왔는데 지하철역 특유의 습하고 차가운 공기였어요.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고 모두 출근길인 듯 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열차 지연 안내가 떠 있더라고요. 기상 악화로 인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47분이었고 시험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저는 승강장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죠. 10분이 지났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열차는 오지 않았어요.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불안한 표정들이었죠.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들고 회사에 연락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대 있더라고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시험 시작까지 이제 2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는데 얼음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도로에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죠. 스마트폰을 꺼내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용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다시 시도했지만 같은 메시지였고 손가락이 떨렸죠. 화면을 여러 번 새로 고침했지만 결과는 같더라고요. 걸어가야 하나? 시험장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km였습니다. 평소라면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이 날씨에 이 얼음 위에서는 더 오래 걸릴 게 분명했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걷기로요. 주머니 속 만년필을 다시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봐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씩요. 얼음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고 목도리가 젖어 무거워졌지만 벗지 않았죠. 이것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으니까요. 이것들이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첫 1km를 걷는데 25분이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느린 속도였죠. 제 바지는 무릎까지 젖어 있었고 구두 안으로는 차가운 물이 스며들어 발가락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시계를 볼 때마다 초침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대로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출근 차량들로 북적이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도시 전체가 멈춘 것처럼 조용했고 가끔 지나가는 차량들도 서행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색을 바꾸었지만 건널 사람도 없고 지나갈 차도 없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뻗어 신호등 기둥을 잡았는데 차가운 금속 기둥이 손바닥에 닿았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었고 다치면 시험을 볼 수 없었거든요. 더욱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편의점 하나가 불을 켜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점원이 보였죠. 잠시 들어가 몸을 녹이고 싶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없었고 멈추면 안 됐거든요. 편의점을 지나쳤습니다. 오르막길이 시작됐어요. 평소에도 숨이 차는 구간이었는데 얼음비를 맞으며 오르려니 다리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언덕 중턱쯤 올라왔을 때였어요. 길 한쪽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셔터는 내려져 있었지만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마 아래로 몸을 피했고 잠시 숨을 고르며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8분이었어요. 시험 시작까지 1시간 52분 남았고 아직 5km 이상 남아 있었죠.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할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했거든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오르막을 다 올라 평지가 나왔습니다. 숨이 조금 편해졌지만 바람이 더 거세졌어요. 정면으로 부는 바람이 얼음비를 몰고 왔고 얼굴이 따가웠죠.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걸었어요.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큰 길보다는 바람이 덜했지만 골목길은 더 미끄러웠어요.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거의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미끄러졌고 저는 담벼락을 짚으며 조심조심 걸었죠. 한 집 대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나운 소리였어요. 저는 걸음을 재촉했고 개는 계속 짖었지만 대문이 열리지는 않았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니 다시 큰 길이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가갔는데 전광판에는 차량 지연이라는 메시지만 깜빡이고 있더라고요. 배차 시간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강 위로 놓인 긴 다리였고 바람이 거셌어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옷 속까지 파고들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는데 다리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고 난간을 잡았어요. 차가운 쇠난간이 손바닥에 달라붙는 것 같더라고요. 다리를 건너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발도 마찬가지였고 감각이 거의 없었죠. 다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큰 길이었고 가로수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나뭇가지들이 얼음에 덮여 반짝였죠. 아름다웠지만 저에게는 그것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묵묵히 걸었어요.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갔습니다. 경비실 창문으로 경비원이 보였는데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부러웠지만 부러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앞만 봤어요. 7시 12분이었습니다. 시험장까지 아직 2km 이상 남았고 시간은 촉박했죠. 저는 걸음을 빠르게 했지만 얼음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급함이 가슴을 조였어요. 제발,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속으로 빌었습니다. 누구에게 비는 것인지도 모르면서요. 그저 간절했죠. 3년을 준비한 시험이었고 어머니의 희망이었으며 아버지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이었거든요. 상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시험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고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길 한쪽, 전봇대 아래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전봇대에 기댄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노인의 몸에서는 김이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추운 날씨에 입김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가슴 주머니 속 만년필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가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거야.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험장까지는 아직 2km 남았고 시간은 1시간 15분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서 멈추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3년을 준비한 시험이었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차려주신 밥상이 떠올랐고 무릎 아픈 것도 참으며 청소일 하시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발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침에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아버지는 늘 말하셨다. 사람을 먼저 보라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연결됐습니다. 급하게 주소를 설명했는데 상담원은 침착한 목소리로 몇 가지를 물었죠. 의식이 있는지, 호흡은 하는지, 출혈은 없는지요. 저는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음 위에 무릎이 닿자 차가움이 뼈를 파고들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손을 뻗어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보니 미세하게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셨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회색 코트는 얼음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얼음 알갱이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주변을 둘러봤어요. 근처에 건물이나 가게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보이는 건 셔터가 내려진 상가들 뿐이었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이 날씨에 구급차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까 지나오면서 봤던 응급실 간판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한 500m쯤 뒤에 있었거든요. 노인을 일으키려고 팔을 노인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죠. 힘을 주어 노인을 일으켰고 등에 업었습니다. 노인의 차가운 몸이 제 등에 닿았어요. 일어서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고
한 손으로는 노인의 다리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전봇대를 짚어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노인을 업은 상태에서 미끄러운 길을 걷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자꾸 넘어질 것 같았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온 신경을 발바닥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50m쯤 갔을 때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등에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땀이 금방 차갑게 식어 오히려 더 추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 노인의 생명이 제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100m를 더 갔을 때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어요. 앞쪽에서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게 보였고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는데 순간 구두 밑창이 쭉 미끄러지면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노인을 업은 상태에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죠. 몸이 완전히 기울었고 저는 노인과 함께 얼음판 위로 넘어졌습니다. 쿵! 무릎이 먼저 땅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쌓아 올라왔습니다. 손바닥도 얼음판에 긁혔고 손목이 꺾이는 것 같았죠. 노인은 제 등에서 옆으로 미끄러져 바닥에 눕혀졌어요.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고 무릎에서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바지가 찢어진 게 느껴졌고 손을 무릎에 갖다 대니 축축한 게 묻어났어요. 손을 들어보니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노인은 다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조심스럽게 눕혀진 상태였고 여전히 미세하게 호흡하고 계셨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죠. 이를 악물고 전봇대를 붙잡고 일어섰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노인을 업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낮은 자세로 걸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병원 간판이 보였어요. 연세내과 의원이라는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드디어 병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일어나 다른 간호사를 불렀고 곧 의료진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노인을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등에서 무게가 사라지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죠. 의료진이 노인을 데리고 안쪽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봤어요. 7시 43분이었습니다. 시험 시작까지 47분 남았어요. 시험장까지는 여기서 아직 2km 이상 남았고요. 무릎은 피가 흐르고 있었고 다리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늦었어요. 완전히 늦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준비했던 시험이었고 어머니가 무릎 아픈 것도 참으며 벌어주신 학원비였으며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이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죠. 간호사가 다가와 상처를 봐야 한다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멍하니 일어나 처치실로 따라갔어요. 바지를 걷어 올리자 무릎이 보였는데 피부가 까져서 빨갛게 피가 배어나오고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소독약을 바르는데 따끔거렸지만
그것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붕대를 감고 처치실에서 나와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7시 58분이었어요. 이제 시험장에 가봤자 소용없었죠. 입실 시간도 지났을 거예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야 했어요. 늦었다고 시험을 못 본다고 말씀드려야 했죠. 하지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슴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만년필이 거기 있었어요.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색 금속이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만년필을 쥐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환자분은 일단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단계였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젊은 분이 빨리 발견하고 데려다 주신 덕분입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의사를 바라보며 손을 저었습니다. 의사는 환자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5분이었어요. 시험은 이미 시작됐을 거예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병원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서너 명이었는데 모두 급한 표정이었고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창백했죠. 그 사람이 접수 데스크로 달려가 소리쳤고 간호사가 놀라서 일어났으며 의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백광로지스라는 회사 이름이 들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는데 큰 물류회사였던 것 같았죠. 의사가 그들을 안쪽으로 안내했고 대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갈 시간이었죠. 할 일은 다 했고 노인도 보호자를 만났으니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얼음비는 이제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죠. 한 발짝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아까 그 사람이 제게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색으로 반짝이는 만년필이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빛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가슴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처치실에서 아니면 노인을 업고 넘어졌을 때 떨어진 것 같았죠. 그는 만년필을 들어 캡 부분을 천천히 돌렸고 캡을 빼내더니 캡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며 눈에는 무언가 글씨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요. 손이 심하게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어요. 제가 노인을 구해준 사람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50대의 어른이 정장을 차려입은 회사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깊은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황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의사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다쳤는데도 끝까지 노인을 업고 왔다고요. 그리고 만년필에 대해 물었어요. 어디서 난 물건이냐고요. 아버지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누군가에게 받으셨다고요. 그 순간 그가 제 아버지 성함을 말했어요. 박성철이라고요.
어떻게 아버지를 아는지 물었더니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직원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그는 손을 뿌리치고 벽에 손을 짚었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 겨울이었대요.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말단 기술자였고 어느 날 큰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크레인이 무너져 내렸고 철골 구조물이 쏟아졌는데 그는 그 밑에 있었대요. 도망칠 틈도 없었고요.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대요. 있는 힘껏 그를 밀어냈고 그분이 그 자리에 서 계셨다고요.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철골에 깔리셨고 다리가 심하게 다치셨대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다리를 절게 되셨다고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시던 모습을요. 어릴 적 물어봤을 때 일하다가 다쳤다고만 말씀하셨던 것을요. 그는 병원으로 매일 찾아갔고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대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만년필을 드렸다고 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거절하셨대요. 필요 없다고 그냥 사람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간곡히 부탁해서 결국 받아주셨고 아버지는 웃으시며 좋은 팬이라고 하셨대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으며 주소도 옮기셨대요.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저 어디선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랄 뿐이었대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둘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24년 전 제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주셨고 오늘 제가 그의 아버지를 구해주셨다고요. 이게 인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다고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는 다시 허리를 깊이 숙였고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가 고개를 숙이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고 심호흡을 몇 번 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어디 가던 길이었냐고요? 시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철도기관사 최종 시험이요.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는 건 하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놓쳤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을 거라고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3년 준비했다고 아버지가 일하셨던 곳에서 저도 일하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시험장이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여기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자신의 차가 밖에 있다고, 지금 가면 혹시 모른다고요. 그는 저를 이끌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차 문이 열렸어요. 차에 올랐고 그도 옆에 탔으며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10분 만에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 그가 저를 부축했고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시험이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입실 시간이 지났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나섰어요. 사정을 설명했고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백광로지스 대표 백도현이라고 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책임자와 상의해보겠다고 했죠. 10분쯤 지났을 때 책임자가 나왔습니다. 규정상 입실 시간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응시자의 상황이 특수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며 추후 구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다음 시험 일정에 우선 응시 기회를 드리거나 별도의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요. 일주일 내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적어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건물을 나왔을 때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백도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걱정 마시라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요. 그는 만년필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제 아버지의 것이니까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또 꺼냈어요. 언제든 연락하라고,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물었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 좋은 병원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시험 준비를 위해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24년 전 제 아버지가 자신에게 새 인생을 주셨고 그 빚을 평생 갚지 못할 거라고, 부디 자신이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참 말이 없다가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죠. 집까지 모셔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걷고 싶다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리하지 말고 다시 아프면 병원에 꼭 가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걷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백도연이 한참 서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만년필을 꺼내봤어요. 햇살을 받아 은색 금속이 부드럽게 빛났죠.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만년필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거실에서 뛰쳐나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밤새 울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준아, 어디 갔었니? 전화도 안 받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선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엄마, 미안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시험은 어떻게 됐어? 시험, 못 봤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보셨어요. 찢어진 바지, 붕대가 감긴 무릎, 진흙과 핏자국이 묻은 구두요. 하준아, 내 다리가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가 황급히 무릎 옆에 앉으셨어요. 손을 뻗으시더니 조심스럽게 거두셨습니다. 다칠까 봐요.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얼음비가 내렸던 것, 지하철이 서서 걸어갔던 것, 그리고 전봇대 아래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것을요. 병원까지 업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까지요. 말하는 동안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며 듣고 계셨죠. 그리고 저는 가슴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게 됐어요. 만년필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백도연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4년 전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 아버지가 철골에 깔려 다리를 다치신 일,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신 일, 그리고 오늘 제가 그분의 아버지를 구하게 된 일까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만년필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엄마도 몰랐어요? 응.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 그냥 일하다 다쳤다고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미안하다, 하준아. 왜요, 엄마? 내가 아버지를 닮은 거구나. 사람을 먼저 보는 거, 그게 옳은 일인 걸 알면서도 엄마는 내가 시험을 놓친 게 속상했어. 3년을 준비했는데. 어머니가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 어깨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다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신대요. 그게 아니야, 하준아. 어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사람을 구한 게, 아버지처럼 행동한 게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잘했어.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죠. 어머니도 제 등을 토닥이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그날 오후 백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교통공단 이사장과 통화했다고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병원 기록과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이사장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로 했다며 2주 후에 별도의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정말이냐고 물었고 그는 정말이라고 했습니다. 제 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시험 기회를 놓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사장이 흔쾌히 승인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예약해 두었다고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하자 그는 부담 갖지 말라고 자기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으신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라고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죠. 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재나 학원비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다가 감사히 받겠다고 했어요. 그는 24년 전 제 아버지가 자기에게 새 인생을 주셨고 그 빚을 평생 갚지 못할 거라며 부디 자기가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알겠다고 답했죠. 그날 저녁 어머니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였지만 어느 때보다 맛있었어요. 다음 주에 병원 가자고 했고 어머니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며 난처해 하셨지만 제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밤이 깊어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2주 후 시험을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했어요. 교재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내용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음가짐이 달랐죠. 만년필을 꺼내 책갈피에 끼웠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된 만년필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울교통공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험일은 11월 14일 오전 9시, 장소는 연수원, 입실 시간은 오전 8시 30분까지라는 안내였어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정말로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거실로 뛰어나가 어머니께 문자를 보여드렸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꽃이 핀 것 같았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이번에는 꼭 합격하겠다고 했죠.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날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고 무릎은 점점 나아져서 일주일쯤 지나자 거의 완전히 회복됐어요. 월요일 백도연이 보내준 차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큰 종합병원이었고 VIP 전용 검진센터였는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오후에 결과가 나왔고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어머니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고,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오랫동안 무리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비용이 문제라고 했어요. 뒤에서 백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최선의 치료를 해달라고 했죠. 저는 그럴 순 없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이야기했지 않냐며 부디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감사하다고만 말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하시면서 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아버지처럼 살라고, 사람을 먼저 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는 저녁 노을을 받으며 달렸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11월 14일 아침이 밝았고 날씨는 맑았으며 바람은 잔잔했어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날씨였죠.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려주셨는데 따뜻한 미역국과 밥,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오늘은 꼭 잘 될 거라고 하셨어요. 밥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고 가슴 주머니에 만년필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추를 꼭 채웠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다시 불렀어요. 돌아보니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했고 사람들로 붐볐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는 8시였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었죠. 입실하면서 가슴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만년필이 거기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필기 시험이었고 철도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 기술적인 내용들이 출제됐어요. 문제를 풀면서 지난 3년간 공부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차례차례 펼쳐졌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머리는 맑았어요.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풀어나갔죠. 중간쯤 왔을 때 가슴 주머니에 만년필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 같았어요. 사람을 먼저 보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마음이 차분해졌고 나머지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시험이 끝났어요.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왔는데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험 잘 봤다고,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초조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9시 50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10시 정각 서울교통공단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렸어요. PDF 파일이 열렸고 수험번호와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리고 제 수험번호가 보였습니다. 옆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하준이라고요. 합격이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제 번호였고 제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방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얼굴에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붙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화면을 보시더니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죠. 어깨가 들썩였고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저도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어머니의 희생이, 아버지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정말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백도연에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축하한다고, 당연한 결과라고, 당신 아버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죠.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조촐하게 외식을 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이었지만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어요. 어머니는 내내 웃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빛났죠.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아 만년필을 꺼내봤습니다.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해냈다고, 아버지처럼 살겠다고요. 대답은 없었지만 만년필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한 달 후 임용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단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는데 새로 합격한 기관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가족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어요. 새로 사신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아름다우셨죠. 임용장을 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 명씩 단상으로 올라가 이사장님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았어요. 제 차례가 됐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사장님이 임용장을 건네주시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축하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안전한 귀가를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하지만 웃고 계셨죠.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백도연이 서 계셨어요. 임용식에 오셨던 거예요.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께도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는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죠. 하준 씨, 앞으로도 당신 아버님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기관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도연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였어요.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11월 14일 아침이 밝았고 날씨는 맑았으며 바람은 잔잔했어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날씨였죠.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려주셨는데 따뜻한 미역국과 밥,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오늘은 꼭 잘 될 거라고 하셨어요.
밥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정장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는데 낯설면서도 단정한 모습이었죠. 가슴 주머니에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넣고 단추를 꼭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다시 불렀어요. 하준아. 돌아보니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저도 사랑해요, 엄마. 지하철은 정상 운행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는 8시였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었죠. 입실하면서 가슴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만년필이 거기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시험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필기 시험이었고 철도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 기술적인 내용들이 출제됐어요. 문제를 풀면서 지난 3년간 공부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차례차례 펼쳐졌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머리는 맑았어요.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풀어나갔죠. 중간쯤 왔을 때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목을 돌려 긴장을 풀고 다시 문제지를 봤어요. 가슴 주머니에 만년필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올려 가볍게 만졌어요. 따뜻했죠. 다시 힘을 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고 답안지를 검토했어요. 실수한 곳은 없는지, 빠뜨린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몇 군데 수정했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감독관들이 답안지를 수거하기 시작했고 제 답안지도 걷어갔죠. 시험이 끝났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 등받이에 기댔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해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강당을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응시자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죠.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번 울리고 바로 받으셨습니다. 엄마, 다 봤어요. 어땠니?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어머니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오가고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3년을 준비하고 한 번은 포기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 치른 시험이었거든요. 가슴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캡을 빼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B, D, H라는 각인이 보였죠. 백도연의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준 것이고 백도연이 제 아버지께 드린 것이며 이제는 제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만년필 하나가 24년의 시간을 이어주었어요.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인연이 다시 돌고 돌아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진 거였죠. 만년필을 다시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준 씨. 돌아보니 백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옆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죠. 시험 보러 오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백도연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받았는데 묵직했습니다. 장미와 백합이 섞여 있었고 향기가 좋았어요. 제 차가 저기 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하철로. 오늘만큼은 편하게 가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따라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 올랐고 백도연도 옆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였고 소음도 거의 없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준 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뵙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요. 백도연이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짜는 천천히 조율하시죠. 결과 발표 후에 여유가 생기시면요. 차는 계속 달렸고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백도연은 회사 이야기를 조금 했고 아버지가 많이 건강해지셨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듣고 있었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감사 인사를 했고 백도연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떠나는 걸 지켜보다가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마중 나오셨어요. 제 손에 든 꽃다발을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꽃다발을 드렸고 어머니는 꽃병에 꽂으러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어요. 긴장이 풀리니 피곤이 몰려왔죠. 눈을 감았는데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사이 일상은 평온했지만 마음 한편은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발표일이 며칠 남았는지 세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시험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잘 풀었을까? 실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어느 날 오후 백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뵐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어요. 내일 오후 시간이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좋다고 답했습니다. 장소는 환승센터 근처 카페라고 했는데 조용한 곳이라며 주소를 보내주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환승센터는 여러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곳이었고 항상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백도연이 알려준 카페는 환승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에 있었죠. 카페에 들어서니 백도연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병원까지 업고 갔던 그분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고 깨끗한 정장을 입고 계셨죠. 하준 씨 오셨습니까? 백도연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저도 손을 내밀었고 따뜻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분이 당신을 구해주신 박하준 씨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움직임은 안정적이었어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깊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내밀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백도연이 커피를 주문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계속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빛이 깊었죠. 그날 일을 기억합니다. 노인이 말문을 열었어요. 새벽부터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자주 걷곤 하는데 그날은 얼음비가 내렸습니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쓰러진 것 같은데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옆에 있었고요. 백도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노인은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젊은 분이 저를 업고 병원까지 데려왔다고요. 무릎을 다치면서까지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노인이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당신은 그날 중요한 시험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3년을 준비한 시험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저를 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희생이 아니고 뭡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도연이에게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24년 전 우리 도연이를 구해주셨다고요. 노인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그때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그 아이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아버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연이가 아버님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백도연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4년이 지나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아들이 이번에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백도연이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지만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선 채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80대 노인이 저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노인을 부축했어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노인은 한참 그 자세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백도연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한참 후에 백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준 씨, 시험 결과가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 어떤 결과든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도연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했습니다. 이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백도연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례금이 아닙니다. 당신 어머님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입니다. 이미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고 비용도 지불되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너무 과분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목숨의 값을 어떻게 돈으로 매깁니까? 이건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두 분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노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꽃처럼 펴졌습니다. 합격자 발표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백도연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하준 씨,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백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01년 겨울, 그날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크레인이 무너지는 소리, 철골이 쏟아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죽음을 봤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고 도망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허리를 감아쥐고 있는 힘껏 밀어냈습니다. 백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옆으로 굴러떨어졌고 그분이 제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철골이 쏟아졌고 그분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구조대가 와서 철골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저를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다행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도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에서 매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대신 다쳤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네. 사람 일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자네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돼.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게 아버지다운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아버님처럼 살겠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회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에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도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4년 만에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을 통해서요. 하준 씨, 당신은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아버님 덕분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는 걸 저는 오늘에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죠.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만년필을 비췄습니다. 은색 금속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작게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합격자 발표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9시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옆에 서 계셨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8분이었어요. 2분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2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죠.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10시 정각 서울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어요. 합격자 발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클릭했어요. PDF 파일이 열렸고 수험 번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천천히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번호가 보였습니다. 박하준. 합격이었어요. 엄마, 붙었어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화면을 보시더니 저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백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합격했다고 말하자 그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축하한다고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죠. 한 달 후 임용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단 대강당에서 진행됐고 새로 합격한 기관사들과 가족들이 모였어요.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오셨고 백도연 부자도 참석하셨습니다. 임용장을 받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이사장님과 악수를 나누며 다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람을 먼저 보는 기관사가 되겠다고요. 식이 끝나고 백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노인도 함께 계셨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백도연과 노인이 차로 안내했지만 저는 걷겠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환승센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고 퇴근 시간이라 북적였습니다. 환승센터 밖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4년 전 아버지의 선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백도연을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인연이란 게 이렇게 신기한 거구나 싶었죠. 가슴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노을빛을 받아 금속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두 가족을 이어준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수술 이야기도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음식 냄새가 좋았어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을 만난 것, 감사 인사를 받은 것, 그리고 수술비 이야기까지요. 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우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 어깨를 안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참 좋은 일을 하고 가셨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응, 엄마. 아버지 덕분이에요. 다요. 너도 아버지를 닮았어, 하준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합격자 발표까지 일주일이에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만년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년필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첫 출근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제복을 입었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슴 주머니에는 여전히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제 평생의 동반자가 된 물건이었죠.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운전할 열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탈 거예요. 각자의 사연을 안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했습니다. 그게 제 사명이었거든요. 차량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선배 기관사들이 반겨주셨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무 교육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열차 조종석에 앉았어요. 수많은 계기판과 레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갈 거예요. 손을 레버에 올려놓았는데 묘한 감동이 밀려왔죠.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선배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선배 한 분이 물으셨어요. 왜 기관사가 되고 싶었냐고요.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철도에서 일하셨고 사람을 먼저 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선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아버지를 두셨다고 하셨어요. 오후에는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비상상황 대처법, 승객 안전수칙, 사고 예방 요령 등을 배웠어요. 모든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집중해서 들었고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퇴근길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첫 출근 잘 마쳤다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조심하라고 건강 챙기라고 하셨죠. 집에 도착해 제복을 벗고 만년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은색 금속이 부드럽게 빛났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다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요. 몇 달간의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첫 운행일이 됐습니다. 새벽 첫 차였어요.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레버를 천천히 당겼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요. 터널로 들어갔고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천역에 도착했고 승객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했습니다. 그게 제 사명이었거든요. 운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 환승센터를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백도연 부자를 만났던 벤치가 보였어요.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고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만년필을 꺼내봤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아 금속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캡을 빼고 펜촉을 들여다봤습니다. 잉크는 말랐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 만년필로 앞으로 많은 서류에 서명할 거예요. 출근부에, 점검표에, 보고서에요. 그때마다 다짐할 거예요. 오늘도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겠다고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첫 운행 기록을 적고 싶었어요. 만년필에 잉크를 채웠습니다. 펜촉을 종이에 대고 천천히 글씨를 썼어요. 오늘 첫 운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247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사람을 먼저 보는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글씨가 또박또박 써졌습니다. 아버지의 만년필로 제 다짐을 적었어요. 일어서서 환승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이 보였어요. 들어가서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거예요. 수술도 잘 끝나셨고
재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마중 나오셨어요. 꽃을 드렸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첫 운행 어땠니? 좋았어요, 엄마. 정말 좋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들으셨어요. 아버지 사진이 거실 선반에 놓여 있었고 액자 속 아버지도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방으로 들어왔어요. 만년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복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첫 차였어요. 일찍 자야 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첫 출근, 첫 운행, 승객들의 얼굴, 선배들의 격려,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하준아. 계속 그렇게 살아라. 미소가 지어졌어요. 네, 아버지. 그렇게 살게요. 아버지처럼 사람을 먼저 보며 살게요. 만년필은 책상 위에서 달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24년의 시간을 이어온 그 작은 물건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펜 끝에서 시작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제가 이어받은, 그리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삶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각자의 빛을 내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작지만 따뜻한 빛을 내며요.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엔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사연뜨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